안녕하세요. 한병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DS-B 기출문제 특강 첫 번째 데이터 이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32회차 2022년 1월 24일에 시행된 기출문제의 복원본을 바탕으로 특강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이 특강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주지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ADS-B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식적으로 공표가 된 것은 아니고 이 시험 문제는 여러 수험생들의 데이터를 통한 복원본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과는 문항의 내용이나 보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험 준비를 하실 때 무조건 여기 내용이 완벽하게 시험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참고자료로만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 기출문제 관련해서 학습을 하실 때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교재와 병행해서 학습을 하신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파트 데이터 이해에 대한 기출문제 한 문항씩 살펴보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출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정답을 알아보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아래 SQL의 명령 중에서 DML에 해당을 하는 항목을 모두 나열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문제 내용을 보니까 A부터 E까지 delete, insert, select, update, create 등등의 단어들이 보이는군요. 보기를 보니까 이러한 A, B, C, D, E의 보기를 조합해서 다양한 보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냥 영상만 보시면서 진행하시기보다는 한번 잠깐씩 영상을 멈추시고 이 답을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리고 제가 답을 열고 확인을 한다면은 더 학습 효과가 배가 되겠죠.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셨다면 저도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을 보니까 3번이군요. 보기가 무려 A, B, C, D 모두가 DML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의 저장소,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에 많이 접근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DBMS라고 하는 것에 접근할 때 정보를 읽어오거나 저장하거나 갱신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있죠.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사용하는 SQL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이 SQL 언어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DML, DDL, DCL 등등으로 나뉘고요. 이 중에 DML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데이터 조작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DML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크러드 연산, 즉 insert, select, update, delete 문을 이야기합니다. insert는 삽입하는 언어 키워드가 되겠고요. select는 정보를 읽어올 때 조회한다고 하죠. update는 정보를 갱신할 때, delete는 정보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험에 DML이 출제됐으니까 나중에는 DDL이나 DCL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의 저장 형태를 정의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주로 테이블의 형태를 정의하는 create 테이블, alter 테이블, drop 테이블 등등의 명령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DCL, 이건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 자체를 조작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사용자에게 권한을 주는 그랜트문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생된 내용까지 같이 알아두신다면 여러분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에 대한 해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아래는 고객과 상품의 대응 관계를 도식한 것이다. 대응비 카디널리티 레이시오 관점에서 둘 간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이 보기를 보니까 1대1, 1대 n, n대1, m대 n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번 열어보고 나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하셨습니까?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n대 1이죠? 여기 잘 보니까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이 오른쪽에 두 번째 항목 쪽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한쪽에만 나타날 때 한쪽이 n이고 다른 한쪽은 1, 이런 카디널리티 레이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번외편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1대 n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오른쪽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왼쪽에 두 번째 쪽으로 모이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카디널리티 레이시어가 1대 n이 되고요. n대 1은 방금 전에 알아보았죠. 자, 1대 1. 여러분이 집합 같은 거 배울 때 보면은 1대 1 대응관계라고 하는 말로도 배웠던 부분이죠. 모든 항목이 하나씩 다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m대응 관계는 어떨까요? m대응 관계일 때는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신다면은 2번 문제도 공략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다음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3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읽어보죠. 다음 아래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지문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생산, 구매, 재고, 주문, 공급자와의 거래, 고객 서비스 제공 등 주요 프로세스 관리를 돕는 여러 모듈로 수호된 통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패키지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복원 문제에서는 나머지 보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딱 이것을 보았을 때 보기에서 가장 빛나고 있는 항목이 보이죠?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랑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열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3번 이렇게 열었고요. 자, 각각의 약어들 이제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라면 많이 보는 약어들이니까 살짝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1번 보기 ANN이라고 되어 있는데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기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뜻하는 표기고요. 3번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해가지고 전사적 자원 관리, 전사적 자원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VCS, 요새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보면은 버전 관리 많이 하고 있죠. Git과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 이야기할 때 VCS라고 하는 약어로도 표현합니다.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하니까 이런 약어들 잘 정리해 두신다면은 분명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딥러닝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하고 묻고 있네요. 보기를 보니까 DNN, CNN, SVM, RBM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이제 영어 표기로도 풀어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열어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셨다면 정답을 열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SVM, 지지 벡터 기계라고도 한국어로 해석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이것은 딥러닝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분류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기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공간을 둘로 쪼개고자 할 때 커널 트릭 등을 이용해서 그럴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어서 딥러닝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고전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보기들 DNN, 또 CNN, RBM 등등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한번 참고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NN부터 우리가 시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고요. 동물을 본따서 만든 그런 구조이기도 해서 되게 이렇게 입력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히든 레이어 통해서 히든 레이어는 또 여러 층일 수가 있죠. 이것들을 통해서 출력 레이어까지 결과값이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 역전파 알고리즘과 같은 것을 통해서 학습을 시킴으로써 이 각각의 레이어 간의 뉴런 간의 연결고리들을 즉 웨이트를 학습시키는 것이 가능하죠. 이게 가장 고전적인 신경망 네트워크고 어떻게 보면 딥러닝이 시작되는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DNN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는 히든 레이어를 1개, 많아봤자 2개 정도밖에 쓰지 않는데 DNN에서는 히든 레이어를 무지막지하게 늘리는 것이죠. 그래서 늘려보았더니 안에서 우연히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학습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었다. 해서 이런 DNN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실 스코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어떤 1차원적 정보가 아닙니다. 2차원적인 정보도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사진, 그림과 같은 이미지, 영상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 학습할 때 최적화가 되어 있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미지 학습하기 위해 최적화된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이렇게 풀링과 컨볼루션을 반복하는 레이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하나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RN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RNN은 특히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할 때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또 자연어 처리를 학습하고자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방식 되겠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미래의 값을 계속 예측을 할 수 있는 구조를 학습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LSTM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거는 아직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알려진 방법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알아보았던 RNN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데이터에 영향이 줄어드는 베니싱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LSTM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정보를 계속 기억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유닛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창안되어서 역시 아까 언급했던 NLP라든가 음성인식 등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명칭만이라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있다면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옥석을 가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석 기법에 대한 문제라서 다음 중 분석 기법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하고 물어보고 있죠. 보기를 보니까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 군집 분석, 주성분 분석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하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군집 분석, 클러스터링 애널리시스 되겠는데요. 이 보기를 제외한 나머지 회귀 분석이나 시계열 분석, 주성분 분석 같은 것은 모두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고전 통계학적으로도 이들은 많이 다뤄왔던 것이죠. 그런데 군집 분석 같은 경우는 정형 데이터 마이닝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치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군집을 찾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군집 분석 방법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종전의 통계 분석 방법과는 약간 다른 그런 카테고라이제이션 되어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의 내용도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ADS-B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 6번과 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3가지 구성 요소를 묻고 있는데 보기를 보니까 뭐 데이터나 인력이나 기술이나 플랫폼이나 프로그램 등등 이런 것 중에 3가지를 골라서 조합을 해놨죠.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정답은
데이터와 인력과 기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ADS-B 시험 준비를 할 때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유는 모르시더라도 반드시 외워두시고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체계화해서 정리한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요. 모든 것엔 데이터피케이션, 데이터화라고 이제 한국어로는 번역을 하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치화 또는 범주화해서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이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은 우리 아까 전에도 딥러닝 기술이 뭔지 하는 문제를 보았을 때 진화하는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고 또 인공지능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 기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데이터와 기술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되고 싶어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알고리즘이스트 이런 것들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에 세 가지 구성 요소다 하면은 반드시 외우세요. 데이터, 기술, 인력. 자주 빈출되는 것이니까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다 또는 인공지능 관련하면은 왠지 이 인문계는 소외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소프트웨어 공학과에서 수업하고 있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인문학은 정말 중요한 학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학문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인문학적 열풍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7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인문학적 열풍에 대한 외부 요소가 아닌 거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조금 굉장히 복잡한 그런 주제들이 나오고 있죠.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세계화에서 복잡한 세계화로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중심이 제품 생산에서 서비스로 이동한다. 세 번째는 공급자 중심 기술 경쟁에서 무형자산의 경쟁으로 변화.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 이해와 분석 방법론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빅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인문학적 열풍에 대한 외부 요소를 묻는 건데 그게 아닌 게 하나 섞여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네, 4번 되겠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세계적 현상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 기술에서 무형 자산 등으로 변화하는 것이니까 뭔가 이 중심이 기술에서부터 인문학적 소양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외부적인 요소들인데 근데 여기를 보니까 4번 보기를 보니까 분석 기법, 분석 방법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조금 인문학적 열풍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문학적 열풍이 뭔지 잘 정리를 해두신다면은 이게 한 문제 정도는 꼭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 득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참고자료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우리가 요즘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과학과 인문의 교차로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도 이 3요소를 한번 살펴볼 때 인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죠. 결국 인간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분석 기술을 많이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프트함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프로시저를 구성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전력적 통찰을 주는 분석은 단순히 통계학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극대화하고 방법을 새로운 걸 적용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 또 창의력, 열정, 직관력, 비판적 시각, 대화 능력과 같은 인문학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 자료들 별거 아닌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 결국 인문학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사이언스 과학과 인문의 교차로 관련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자료들이 있고요. 특히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련 정보들을 같이 정리해 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화면 전체 확대를 해서 보신다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부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인문학 열풍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컨버전스에서 디버전스, 또 생산에서 서비스, 생산에서 시장 창조로 갈 때 이런 외부 환경들의 변화가 발생할 때 각각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냐면 먼저 컨버전스에서 디버전스는 단순 세계화에서 복잡한 세계화로의 변화예요. 컨버전스는 한쪽으로 모이는 건데 디버전스는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모의 경제라든가 세계화라든가 표준화라든가 이성화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잡한 세계의 다양성, 관계 연결성, 창조성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 생산에서부터 서비스로 가는 거. 이건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중심이 제품 생산이 아니라 서비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 나는 제품의 생산에만 과거에는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매우 뛰어난 서비스로 응대를 하는 것이 이 목표가 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으로부터 시장 창조로 이 외부 환경의 변화가 초점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것도 공급자 중심의 기술 경쟁으로부터 무형자산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역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죠. 생산과 관련된 기술 중심이나 기술 중심의 대규모 투자 이런 거를 벗어나가지고 현재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런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시장 창조, 현지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을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자꾸만 잘 정리를 해두신다면은 시험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과학과 인문의 교차로에 대한 보충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째 문제, 데이터 이해에서는 마지막 객관식 문제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마지막 객관식 문제로 나올 때 좀 복잡한 문항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기, 데이터 공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 공학, 시각화, 해커의 사고방식,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종합한 학문이다 라고 진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세 번째 보기, 정형, 비정형을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구현 및 전달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중요한 역량으로서 소통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거 보시면은 하나하나 어떤 걸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좀 아리까리 하시죠? 예, 한번 정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완벽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잘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중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많이 헛갈리는 보기가 4번. 소통력이라고 하는 거를 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강조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아까 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인문학적인 특성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데이터 사이언스, 결국 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이기 때문에 소통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데이터의 이해 파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술적인 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인문학적인 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잘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에 대한 해설 마무리하고 다음으로는 단답형 문제에 대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단답형입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기계마다 통신장치를 갖추고 있는 환경에서 사람 또는 기계끼리 통신하는 기술로서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희한하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사물 인터넷입니다. Internet of Things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 표기로 표현할 때는 대문자 I, 소문자 O, 대문자 T와 같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말 요즘 굉장히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 되었죠. 자, 사물 인터넷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물들이 다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른 네트워크 연결 기기들과 함께 이렇게 통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통신만 할까요?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 기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센서에서 무궁무진한 데이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분석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특히 서비스 제공할 때 이 데이터의 양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사물 인터넷 컴퓨팅의 시대가 왔을 때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또한 증가를 한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참고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물 인터넷 컴퓨팅이 왜 갑자기 이렇게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에 나오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관점 세 가지, 데이터, 기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부터 살펴보면요.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다 데이터화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종전에는 컴퓨터에서만 데이터를 만들어낼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기기가 작아져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헬드 디바이스인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손쉽게 통신을 하는 시대에 이르기도 했고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있습니다. 즉 사물 인터넷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 기기 각각이 센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겠고요. 데이터가 아주 많아지게 되고 그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관점에서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진다고 하는 관점을 설명할 때 이때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기술인데요. 이전에도 알아보았죠. 진화하는 알고리즘이면서 인공지능 AI, 즉 Artificial Intelligence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이터가 늘어난 만큼 그 데이터 많은 것을 이용해서 학습하면 정확도가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M2M, IoT 여기도 나오죠. 사물 인터넷이 확산됨으로써 데이터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효율성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 대부분 다 데이터가 주어지면 스스로 구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력인데요. 우리 사람을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인력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 알고리즘이스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는 데이터 과학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빅데이터에 대한 이론 지식과 숙련 기술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통찰력, 전달력, 협업 능력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한 가지 관점만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멀티 퍼스펙티브, 즉 다각적 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 되겠고요. 데이터로부터 얻어낸 여러 가지 통찰,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조직 전체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자와 전문가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면서 특히 이 조직 내부에서 빅데이터의 가치를 바로 위에 있는 꼭지들의 내용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모든 걸 전지전능하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움직일 때 어떻게 보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을 때 이 알고리즘이스트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스트는 특히 이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그런 인력이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카테고리의 인력도
잘 정리를 해 두신다면은 우리 단답형 한 개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식들을 정리해 두고 또 시험 볼 때 다양한 것들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제조, 물류, 유통업체 등 유통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재고를 최적화하기 위한 솔루션을 무엇이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혹시 용어 아시는지요? 한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SCM이라고 해서 공급망 관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 한번 좀 자세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요 Supply Chain Management SCM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결국은 제조 기술로부터 그 다음에 제품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가는 과정에서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물류를 관리하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 주요 대기업에서 데이터 관리를 잘했더니 매출을 증대시켰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서 이런 용어들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이해 파트에 대해 가지고 기출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문항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금방 답하실 수 있었는지요? 혹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피드백을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 이해 파트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시험을 보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